안녕하세요. 오늘도 메타엔지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김현우라고 합니다. 새학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들은 더 놀고 싶어 하고 엄마는 뭐라도 부여잡고 싶어 하고 방학 때 뭐 한 게 있나 고민이 많이 드실 겁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싸매기만 하시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해답을 해주실 분을 한번 모셔볼 텐데요. 먼저 프로필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시고요. 대한교육대표 부모교육 멘토십니다. 구독자 7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초등생활 처방전을 운영하고 계시고 뭐 MBC, SBS, YTN, EBS 이런 데서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초등생활 처방전이라는 책을 내셨고 동화책을 통해서도 만나보셨던 이소연 선생님이신데 인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직접 만들어서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현직 교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대단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앞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인사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2학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이랑 어떻게 2학기 맞이할지, 그리고 2학기에 어떻게 공부해 볼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학기도 시작이 되고 저희도 지금 이렇게 저 때랑은 책상목이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좋죠. 네. 어렸을 때는 저 여기에는 이렇게 큰 나사못이 좀 볼트도 박혀 있었고 막 요거 막 뽑아보려고 하고 칼로 막 파보려고도 하고 막 노력했던 것 같은데 아이 때는 다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우리가 2020년, 21년 횟수로는 3년 차네요. 정말 교육에 끊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들죠. 어떤 아이들은 치고 올라갔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떤 아이들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격차가 많이 심각해졌다고들 합니다. 이 상황을 겪으면서 갑자기 못 나가기도 하고 친구가 못 나오기도 하고 많이 알았던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 상황에 애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교 가기 싫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죠? 막 그냥 큰 눈병만 알면은 친구한테 막 같이 눈 부벼달라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생들이 보통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못 가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꼭 학교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학교구나. 어디서든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는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정말 소중한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평가적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는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제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지금 바뀌고 있죠. 많이. 그럼 요즘에 시험은 보나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결과 중심 평가는 이제 한 뭐 단원이라든지 뭐 중간 뭐 기말 평가 이렇게 받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시험을 보죠. 성취도.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몇 점인지 뭐 몇 등인지 이렇게 결과를 평가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제는 달라서 공부를 하는 그 도중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평가를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할 때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목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과 중심 평가일 때는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딱 몇 등인지 내다 보니까 내 친구보다 더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네. 비교가 목표가 되죠. 맞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 과정의 중간중간에 평가를 하게 된다 보면은 이제 내가 뭐 몇 등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고 보완하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성장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학교가 되는 거니까 친구가 없어도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 친구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보완하고 성장하는 게 또 목표가 되는 그 환경이랑 맞아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온라인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 의존도가 좀 높아진 공부 환경이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는 꼭 가야만이 학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학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때랑 많이 달라진 거는 저는 초등학교 때도
그 한 학기에 2번의 시험을 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줄 세우기식이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수행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또 평가는 하셔야 되니까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게 모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오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아마 좀 교사를 오랫동안 하셨다 하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사실 이제 수업을 몇 번 해보면 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어느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게 눈에 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교사의 관찰 평가에만 온전히 의존을 하는 건 아니죠.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뭐 학습지도 하고 뭐 논술용으로 쓰기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평가의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고 전담 쑥 들어가니까 그게 가능한 그렇죠. 거긴 또. 하겠네요. 예. 선생님이 느끼는 공부, 그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의 공통 특징이라는 게 어머님들한테도 굉장히 궁금하게 들리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어떤 네. 공통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네.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학업 성적이 좋다 이거에 국한돼서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좌절이나 실패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스트레스를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예, 도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온 것 같아요. 네. 공부라는 도구를 통해서 삶에 필요한 태도를 학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 가정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공부를 통해서 지식만이 아니라 더 크고 많은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비교적 교실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메타인지가 높은 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인지도 나와서 여러분들 예.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인지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우리 인지 활동, 그러니까 내가 알고 모르는 거, 내가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이게 모르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지? 어떻게 계획을 하지? 그걸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내가 스스로 하면서 또 실행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잘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하면은 좀 학습하고만 연관돼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습에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좀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높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감정인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 감정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 봐야지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메타인지를 통해서 다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런 어려운 상황은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겪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들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하루에도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때 우리가 메타인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1차 강의 때부터 많이들 들어오셨을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메타인지였네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말고 또 다른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막 절대적으로 다 이렇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루해도 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게 대부분 좀 지루하고 힘든 게 많이 있어요. 재밌는 것도 많지만 지루하고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서 하기 싫은 그런 학생들,
그다음에 일관되게 대충 하는 학생들. 처음에는 반짝 막 적극적으로 했다가 금세 지루해지는 학생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MC분은 어떤 유형이셨어요? 저는 그 끈기 있게 버텨내는 거 오, 같았어요. 네, 훌륭한 학생이셨습니다. 근데 버텨내면서도 그냥 참아요. 뭔가 보상이 주어지겠지. 어.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그거를 버텨내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보상으로 버티든 뭘로 버티든 좋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음. 정성껏 마무리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정리정돈을 잘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 좁은 책상 안에 하루 종일 공부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교시 끝나고, 그 다음에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고 계속해서 이제 교과서가 바뀌죠. 네네네. 그러면은 정리정돈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계속 쌓이겠죠. 난리가 나요. 네, 거기에 난리가 이제 나죠. 연필이며 뭐 색연필이며 뭐 풀로 붙이고 가위로 자르고 막 밑에 이제 쓰레기 있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1교시 끝나고 바로 정리, 2교시 끝나고 바로 정리.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거죠. 저의 지저분한 책상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학생들한테 배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 특징으로는 이제 내 주변이 정돈이 잘 된 만큼 내 감정도 정돈이 참 잘 됩니다.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올랐을 때 그 감정 처리를 정말 잘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오늘 화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 감정 처리를 못 하는데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애들도 안 그러니까 되죠. 지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지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집에서 계속해서 뭔가 부정적인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길 텐데 그 감정을 잘 처리해 나가는 학생들이 공부에도 집중을 잘 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 감정을 온전히 가지런히 하고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 그 공통된 특징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거 좀 메타인이랑 관련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출력을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친구들한테 설명해 볼 사람, 뭐 수학 문제 푼 거 선생님처럼 한번 설명해 볼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칠판에 나와서 자기가 선생님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 출력을 정말 잘하죠. 말로 출력을 하든 글로 출력을 하든 참 내가 배운 내용을 출력을 잘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얘들 중에 그렇게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 저학년들도 배운 내용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선생님 놀이하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랬다는 거는 잘 들었다는 거. 그쵸? 잘 들었다는 거죠. 네.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 특징. 중요한 거 제가 빠먹을 뻔했네요. 맞아요. 잘 들어요. 네, 잘 들어서 그거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경청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수업이 요즘에는 듣는 것보다 좀 활동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듣는 시간이 옛날보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걸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 제가 설명 다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안 제가 듣는다는 거지.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죠. 경청이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거야. 네, 이렇게 경청을 잘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뭐 정리 정도 잘한다는 거, 맨 메타인지 잘 돼 있는 거, 그쵸. 그다음에 감정 처리에 탁월하다는 거, 잘 듣고. 그다음에 출력을 잘한다는 거.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네.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 집중 잘하고 배운 내용 정리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수업도 잘 따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네. 어떤 거를 하냐면 요즘에 시험이 다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네. 또 시험의 순기능이 있죠. 시험 본다 그러면 어때요? 공부를 막 더 그쵸. 열심히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막 몸이 들썩거려서 시험 네, 본다고 하니까. 갑자기 시험 본다 그러면 막 열심히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쪽지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도 알려주고 답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답안지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 똑같은 걸로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거라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생님의 마음이랑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잘 보면서 성공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죠. 그럼 시험 문제도 알려주고 답도 알려줬어요. 그러면 다 100점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네, 정말 신기하게도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보나 알려주지 않고 시험을 보나 어. 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거의 비슷하게 나눠져요. 네. 진짜 신기하네요.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좀 관찰을 해보니까 네. 일단은 A 학생이에요. 네. A 학생이 이제 답안지를 딱 가리고 시험지를 막 풀어봅니다. 그리고 혼자 채점을 해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왜 틀렸지? 뭐 저한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교과서를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 친구가 이제 또 답안지를 다시 가리고 또 이제 풀어봐요, 자기가. 이 친구는 상위권일까요? 중위권일까요? 하위권일까요? 되게 많잖아요, 뭐가. 네. 상위권이죠, 상위권. 그쵸? 뭐 아무 행동을 많이 하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B 학생 한번 B 볼게요. 학생. B 네. 잘 학생은 들어보세요. 네, 답안지를 가리고 그 시험 문제를 딱 풀어봐요. 네. 그리고 나서 채점을 막 해요. 맞았다, 틀렸다. 그리고 나서 답 이거구나. 이거. 자, 끝났어요. 자, 상위권일까요? 중위권일까요? 하위권일까요? 활동이 적네요. 네. 네, 중위권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C 학생 볼게요. 네. 답안지를 같이 보면서 이거 알아. 수업 시간에 배웠어. 혹은 안 보죠. 네. 친구는 네, 하위권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위권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내가 먼저 가리고 풀었으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교과서를 다시 찾아보기도 하면서 이 모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줄도 안다. 근데 중위권 친구는 답안지를 가리고 풀어봤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좀 약하다. 그 다음에 하위권 친구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할 줄 모른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또 동영상을 보고 하면은 익숙해져서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뭘 알고 모르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한 메타 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확실히 구분해낼 줄 안다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지금 보고 계시면요. 모든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누군가 지켜보지 않거나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습관을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선생님? 네, 진짜 어렵겠죠. 말만 들어도 어렵지 않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제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전제 조건을 깔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그 먼저 반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이제 제가 3학년부터 6학년 담임을 하면 1, 2학년 너무 이제 공부하기엔 조금 어리다 네. 생각을 해보면 3학년부터 6학년 담임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반에. 여러분 이거 현지 교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기 주도 학습을 물론 뭐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고 뭐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봤을 때 한 3명, 4명 정도가 자기주도 학습, 우리가 그냥 자기주도 학습의 진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수가 막 확 늘어나진 늘어나지도 않고 이제 않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다 못해요. 막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은 그만큼 어려운 어렵다.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자기주도 학습이 뭐길래 그렇게 어렵냐? 예, 엄마가 안 시켜도 우리 애는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학원 숙제를 열심히 합니다. 이건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음 계획에 또 다시 반영하고 계획 공부 피드백이 계속해서 돼가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네, 성인들도 네. 정말 어려운 거네요.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기주도 학습을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6년 내내 연습을 하라면서요.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계획 공부 피드백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계획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계획부터. 네,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을까요? 자기 주도적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복잡하면은 안 돼요.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체크리스트요. 네, 이제 뭐 오늘 해야 할 일을 간단하게 적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체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지만 그게 이제 또 계속 꾸준히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를 아이 보고 다 세우라고 하면은 애들이 그냥 자기가 하기 쉬운 거, 뭐 만만한 거, 막 이런 것만 세운다라고 걱정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처음부터 아이한테 온전히 맡기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계획이란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를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습 계획 초보자한테는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좀 필수 과제, 이거 부모님이 아이가 오늘 반드시 꼭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선택 과제, 더 공부하고 싶은 거, 보충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이게 체크리스트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아마 이게 동그란 시간표보다는 성공률이 높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애들이니까. 간단하다고 했지 쉽다고는 안 했어요. 어렵죠. 네, 이게 왜냐면 꾸준히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특히나 엄마의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네. 왜냐면 애들은 금방 까먹거든요. 잊어버려. 오늘 이걸 내가 체크리스트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또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아이의 기싸움으로 변질이 됩니다. 갈등이 생기죠. 네, 너 이러려면 계획은 왜 세웠어?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엄마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며칠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리셋. 그때부터 그냥 다시 또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 며칠 계획을 못 세웠네.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냥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고 뭐가 잘못되고 못했던 거에 피드백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봤냐 못했나 이것만 확인하는 것도 메타인지의 그런 발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부담을 갖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도와준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방법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호큐님께서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필기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 보내주셨네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현재 교사 선생님께서 나와서 함께 해주시는 방송이라서 우리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라면 굉장히 도움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공부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뭐 1, 2학년 자녀분들 두신 분들이랑 생각도 많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아이 공부를 잡아줘야 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실제로 초등학교 생활 중에 공부를 언제부터 신경을 써주면 좋을까요? 공부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나이 때 언제부터가 좋을까요? 사실 1학년부터 해야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원하는 답변이네요. 이제 그게 막 1, 2학년 때 막 뭐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1, 2학년 때는 하루에 뭐 10분, 20분이라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이런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워밍업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좀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학습 의욕을 잃기가 쉬워요. 그때 영어도 들어가죠. 네, 그때 3, 4학년 때 이제 3학년 때 영어, 사회, 과학 뭐 이런 과목들이 다 생기니까 그때 좀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제 5, 6학년 때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손을 놓습니다. 이제 놓는 이유가 이제 포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사춘기도 오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조금 손을 많이 놓으시는데 사실 이때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내용이 갑자기 휙휙 어려워지고 뭐 도형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요.
나눗셈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들하고 생활 개념이 갑자기 나왔을 때 그럴 때 생활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갑자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슬기롭게 이겨내길 수 있는 그 힘이 길러줘야 되게 중요할 텐데 이런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기가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기 때,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 학습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3, 4학년은 아까 학업 격차가 좀 시작되는 학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학업 격차가 시작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3학년 때는 글밥 많은 책의 독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좀 그림이 많은 책들 이런 것들을 읽다 보니까 좀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3학년부터 이제 글밥이 많아지고 하면서 문해력이 요구가 되고 하면서 아이들이 좀 글을 읽는 거, 책을 읽는 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글밥 있는 책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한 내용을 3학년 때 내용부터는 조금씩 정리를 해보는 거를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산이 4학년 때까지는 사칙, 연산이 모두 다 완성이 돼야 된다. 5, 6학년부터는 좀 그게 응용이 되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4학년까지는 연산을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의 소리 읽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학년 때 기초학습이 탄탄하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5학년 때는 체감 난도가 정말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습적으로 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정말 5학년 때 어려워진다라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도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5학년 때 대거 나오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업 격차가 4학년 때부터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5학년 때는 진짜 좀 벌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4학년 때까지 좀 탄탄하게 기초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5, 6학년 때는 좀 심화 응용 버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있으면은 응용 문제, 심화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걸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영어 읽기에서 이제 쓰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독서 같은 것도 계속해서 수준을 높여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좀 다양한 공부법들을 시도를 하면서 내가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나가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학년별로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다 고비들이 다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그게 다 맞춰서 다 편제가 되어 있을 텐데 학생들이 거기에 버텨주려면 맞춰서 다양한 공부 방법들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공부 방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공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출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다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고 효과 있는 것으로 쉬운 걸로는 선생님 놀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내용을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학년 학생들도 하고 나면 머릿속에 쏙쏙 남는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학년들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배운 내용을 만화로 표현을 해보자. 이런 것들은 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다 좋아합니다.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게 만들어버린다. 네. 이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고학년에서 아까 제가 다양한 공부 방법을 시도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네. 이제 고학년 학생들이랑 시도하고 있는 것은 비주얼 싱킹이랑 이제 마인드맵을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 내용을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비주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다. 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주얼 싱킹에도 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단계는 네.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한 내용을 어떤 것이 들어가게 할 것인지 주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핵심 단어를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정한 주제에 맞는 그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단어들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레이아웃을 정하는 건데요. 레이아웃 하면 조금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펼쳐나갈 것인가. 어떤 틀에다가 이 내가 생각한 내용들을 집어넣을 것인가. 네. 그래서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이 레이아웃을 한번 보실게요. 네, 저희가 지금 4가지 예시를 들어봤는데 그림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레이아웃이 종류가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제 지금 4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다 해봤던 것들이네요. 그쵸? 공부할 때 막 해보셨을 거예요. 네. 단순히 그냥 뭐 레이아웃, 비주얼 싱킹 이런 단어만 없을 뿐이지 네네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버블형이죠. 주제를 네. 정하고 그거에 맞는 어떤 단어들을 쭉 펼쳐 나가는 거고요. 더블 버블형은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을 때 그것에 맞는 그 공통점은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에 적고요. 비교할 때 좋겠다. 네, 차이점은 양쪽에다 따로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 플로우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플로우형도 있어요. 플로우가 흐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과학 실험의 순서라든지 뭐 내가 읽은 책의 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플로우형에 정리를 하는데요. 멀티 플로우다 그러면 흐름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옛날과 오늘날의 좀 흐름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핑거형입니다. 이제 손가락 모양에다가 이 안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런 레이아웃을 보면서 내가 어떤 레이아웃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내가 지금 주제에 맞는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런 활용법도 딱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쪽지 시험을 학교에서 본다. 근데 지도 활용법에 대해서 본다고 딱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내가 지도의 활용, 저도 방금 봤잖아요. 지하철 노선도, 그 다음에 뭐 등고선, 막 이렇게 아이들이 연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근데 비주얼로 연상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머릿속에 있는 거 한번 끄집어냈잖아요. 다시 한번 집어넣기도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방법인데 요즘 이게 다 체계에서 정리가 다 돼 있나 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레이아웃까지 정했으니까 네. 이제 4단계로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네, 아까 핵심 단어로 해놨던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어떤 그림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한 예시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궁금해요.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비주얼 싱킹 해놓은 거 한번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영어네요. 네, 6학년 학생이 이 영어를요 음. 버블형으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레이아웃은 버블형이고 주제는 보니까 When is your birthday? 요걸로 딱 잡았네요. 네, 그래서 오. 그 각각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와.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걸 볼게요. 네네. 그 다음 학생은요, 수학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6학년 학생이 정리를 했는데, 이제 멀티플로우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학도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신기하다. 그쵸. 예, 수학은 우리가 그 계산 방법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개념을 또 정리를 하면은 머릿속에 이해가 정확하게 되겠죠. 제가 요 나눗셈이 초반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 해먹었던 기억이 나고. 맞아요. 분수의 나눗셈 개념을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개념 이해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너무 이해가 남들이 봐도 이해가 쉽게 이렇게 해놨으니 네. 본인은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겠어요. 그렇겠죠. 이게 비주얼 싱킹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비주얼 싱킹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도 있기는 해요. 네, 이제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릴 건지 단계별로 한번 말씀을 자료화면 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한 단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대단원의 제목을 가장 가운데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원 안에는 또 소단원들이 있거든요. 주 가지를 그어서 소단원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소단원 안에 또 그 꼭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교과서를 그쵸.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로 정리해야지가 처음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단원 이름을 그냥 적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지, 조금 다른 부가지를 그어서 이제 주제, 그 꼭지를 적고요. 그 다음 그 주제 안에 핵심 단어를 그 밑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럼 여러 급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 구분이 잘 안 돼요 라고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같은 급의 가지, 그러니까 주가지는 주가지끼리, 부가지는 부가지끼리, 그 다음 가지는 그 다음 가지끼리 이 같은 급의 가지는 같은 색을 입혀야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기억도 잘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도 알려줘. 비주얼 싱킹하고 마인드맵 이거를 실제로 애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해 보면서 비주얼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새 학기. 이제 곧 있으면은 9월입니다.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새 학기 마주하는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곧 개학을 앞두고 있을 때 더 놀고 싶기도 하겠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이런 생각을 부모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가올 2학기 선생님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방학 때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예, 더 놀아요. 놀아야 되는데. 아, 그러게 아쉽대. 아, 저도 아쉽네요. 예, 근데 어쨌든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했으니까 이제 계약을 위해서 몸과 마음의 워밍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몸의 워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생활 패턴에 맞춰가지고 좀 아침에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네.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을 기르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에서 줄넘기 같은 거 하면서 체력을 길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칠판이 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안경을 맞추라고 하는데 계속 안 맞추는 학생들. 네,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좀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검진도 해보시고 네네네. 안경도 한번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의 워밍업을 했다면 이제 마음의 워밍업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마음의 워밍업을 하려면 일단은 내가 공부를 할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긴 시간 동안 독서를 하면서 좀 생활 패턴도 돌려보고, 예, 또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워밍업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새 학기를 좀 다짐을 하기 위한 그런 대화를 함께 나눠보는 게 또 마음의 워밍업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됐다. 근데 학교에 다니면서 그렇게 아침에 등교해가지고 교실에 가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마 아빠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응원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는 그러면 어떤 거를 내가 좀 성공해보고 싶은 거 있는지, 내가 좀 고쳐보고 싶은 거 있는지, 학교 생활에서 뭐 이거는 하고 싶은 거 있는지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만 이야기하면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이번 이야기 때는 엄마 아빠도 이것 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 마음의 워밍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활적인 부분도 약간 여쭤볼게요. 애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밥도 잘 못 먹거나 급식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머님들이 집에서 좀 이런 거는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위생이라든가 보건적인 측면에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마 몇 년간 해오셔서 적응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이 아침에 이제 어플로 우리가 건강 체크하는 거 네네네, 하거든요. 네네. 하고 이제 가가지고는 항상 마스크 하고 있고 손 씻고 애들도 적응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말은 이거죠.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해라라는 네. 말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오늘 손 잘 씻고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잘 하고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임원 활동을 또 하면은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 질문도 많이 하세요. 맞네요. 근데 2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애들이 이제 임원 선거를 또 하거든요. 1학기 지나고 2학기 지나고 이렇게 새로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뭐 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뭐 조금이라도 있다. 근데 이제 자신감이 없으면 이제 보통 포기를 하거나 그렇죠. 예, 또 양보하고. 부모님들이 괜히 나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상처가 위축될까 될까봐, 봐. 위축될까봐, 그냥 나가지 말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나가서 당선이 되면은요, 나의 어떤 성공 경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원 활동을 하면서 또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낙선이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그걸로 배우는 거예요. 배워요, 맞아요. 네,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억지로 막 떠밀어가지고 막 임원을 무조건 해라 이거는 아니지만 네. 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좀 응원을 해서 이렇게 임원 선거에도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 도전을 좀 권해주셔도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 너가 마음만 있으면 해봐. 그렇게 한번 응원을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많은 질문이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사전에 올라왔던 YG캠프 홈페이지 질문 중 먼저 여쭤볼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뒷번호 5016 쓰시는 어머님께서 좋은 학습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학년 아이네요. 지금 3학년 마침 담임이신데 3학년 아이인데 글씨도 엉망이고 수업 시간도 대충 보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건 5초 후에 다시 여쭤본다고 하네요.
선생님들께 아이가 늦게 자냐는 말도 들었다고 하네요. 멀뚱하게 있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지금 이제 5초 후에 뭐 다시 물어보고 좀 멍하게 있고 하는 거, 이 사연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뭔가 아이가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이유나 원인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랑 좀 대화를 일단은 해보시는데, 이 대화가 너 수업 시간에 뭐 5초 후에 다시 질문한다며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뉘앙스라든지 뭐 아니면 판단을 하려는 뉘앙스가 아니라 네. 좀 아이의 마음을 들어보는 그런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학교 생활은 어떤지 이제, 근데 이게 물어도 잘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그쵸. 남자아이들이나 이런 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딱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딱 감지가 되기 때문에 입을 안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아니면 먼저 하세요. 엄마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너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 비난이나 뭐 판단이나 이런 그런 잔소리, 선입견 같은 거. 그런 뉘앙스가 없이 조금 마음을 열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눈을 반짝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멍 때리고 있는 학생들도 자 체육하자, 뭐 피구하자 하면 눈을 막 반짝거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도 아마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또 눈을 반짝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눈을 반짝이게 한다고 한다는 건 성공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적으로 조금 성공 경험이 부족해서 조금 무기력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때 그 학생이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일로 와봐. 한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초부터 알려주고 쉬운 거 해보면서 성공해보고 쉬운 거 해보면서 성공해보고 이렇게 쌓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집 한번 수업 들어봐. 들리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못하니까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남자애들은 그래요. 맞아요. 제가 체육을 옛날에 못해가지고 1등을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 번 성공하는 경험이 생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 경험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멍한 이유가 좀 학습적으로 그런 무기력함이 있어가지고 약간 성공 경험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건 아닌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심리적인 거, 네. 학습 수준의 점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장선희님께서 좋은 정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하다고 이렇게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42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아이는 조용하고 얌전한 편인데 교실 내에서 소리 지거나 욕하는 아이들, 허락 없이 물건에 손을 대는 아이들, 사과하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대요. 거의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를 꼭 사귈 필요까지는 없지만 교우들에게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로 지도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감수성이 좀 예민한 친구인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딱 보시니까는 예민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러니까 물론 어떤 기질에는 장점, 단점이 없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보여지는 면은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의 합이 이제 또 아이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은 좀 규칙에 있어서 완고하고 기준에 있어서 어떤 내가 지켜야 되는 기준에 있어서 좀 예민하고 철저한 그런 성향인 것 같고요. 그것이 또 부모님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나도 모르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마 타고나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이 있겠죠. 부모님이 집에서 혹시나 너무 좀 기준에 완벽하려는 모습을 보이신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야 친구가 그렇게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치고 하면은 너무 화가 나고 짜증 났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아이는 가시가 돋쳐 있죠. 예민해져 그쵸, 있는데 그쵸. 좀 가라앉죠. 네.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네. 하고. 근데 여기서 야, 거기서 좀 짜증낼 것도 아닌데 네가 이게 짜증내가지고 하면 되겠니? 이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아이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뭔가 아이를 괴롭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선을 긋고 내 주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생각하기에 너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친구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피해를 막 주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한 번쯤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도 있는 거야.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나만의 규칙이 중요한데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지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께는 좀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그래서 혹시 내가 좀 그런 것에 강조하지 않았나라는 것과 두 번째 이런 것들은 쉽게 기질이 확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유연함에 대한 어떤 엄마의 말들이 또 아이의 가시돋침을 조금 더 이렇게 수그러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다 요 사이에서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절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다 그 배워나가는 과정, 그래서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어서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785 쓰시는 우리 질문자님께서 해야 할 거를 끝내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지만 전체 혼자 공부하는 시간 1시간 중에 10분마다 자꾸 방에서 나오네요. 1시간 공부하는 중 10분마다. 그리고 아이가 공부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축구 선수 할 건데 왜 국어, 수학이 필요하냐고 묻네요. 설명을 해줘도 마음으로 확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동기를 확 부여는 해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저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이제 당연히 진짜 공감이 돼요. 근데 일단은 해야 할 것을 끝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여기에서 정말 훌륭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전체 혼공 시간 1시간 중 10분마다 자꾸 방에 나온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요, 1시간 동안 각 잡고 공부해 보려면은 10분이 아니라 저 막 3분 만에 스마트폰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0분마다 방에 나오는 거가 이제 막 엄마 입장에서는 막 고민이실 수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혼공 시간을 좀 줄여봐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함께 공부하는 시간 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의 비율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집중을 아이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학년이 올라가도 거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엄마가 직접 이렇게 막 공부를 봐주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공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공부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10분마다 자꾸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지루하고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고 하는 그런 상황인가 환경인 거잖아요. 홍보 시간을 이제 조금 더 줄이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뭐 테이블 위에서 엄마는 엄마 책을 읽고 아이는 아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딴짓 하려고 해도 다시 또 좀 집중하고 잠깐 멍했다가 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 축구 선수 할 건데 공부 별로 필요 없는데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자극을 확 줘가지고 애가 공부에 대해서 막 동기부여가 확 돼가지고 공부를 막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자극을 확 줘가지고 막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성인이 돼서 먹고 살아야 될 때, 그땐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막 공부를 막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돼요. 뭐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뭐 수능을 앞두고 막 공부를 하는 게 되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아무리 뭐 동기부여 엄청 명강사가 와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줘도요. 안 들어오죠. 잘 안 돼요. 네.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함께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아까 뭐 보상이 있으면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외재적인 보상을 활용을 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획 체크리스트를 며칠 이상 했을 때, 저도 좋네요. 예, 뭐를 사준다거나 뭘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활용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처음에 그 보상을 보고 나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좀 내재적인 보상으로 가서 내재적인 동기로 가서 내가 공부가 좀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수준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이 외재적인 동기에서 내재적인 동기로 어느 순간 이렇게 탁 포인트가 있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도 보상을 받으려고 혹은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다가 오늘 체크리스트 다 해가지고 뿌듯해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내일은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공부의 왕도가 없고 뭐 동기부여를 확 주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의 비율을 늘려서 이 내재적인 동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시간들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는 도구가 되는 거. 축구 선수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공부는 다 해놔야 나중에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어머님이 좋은 사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되게 좋은 축구 선수를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92 쓰시는 우리 학부모님께서 우리 예비 초등이시구나. 아직 한글도 모르는 남아 예비 초등학생인데요.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요? 네. 예비 초등 7살, 6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이때가 가장 불안감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7살이라고 한다면 이제 곧 8살, 이제 이번 2학기 지나면 입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초등이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라. 하나는 생활 독립, 두 번째는 학습 독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독립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화장실에 가는 거, 밥 먹는 거에 젓가락질도 성인용 숟가락, 젓가락밖에 급식실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너무 안 되면은 뭐 포크라도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웬만한 친구들은 그 성인용 젓가락을 다 사용을 해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집에서 내 옷을 정리하고 뭐 사물함을 정리하고 하는 것들, 우산을 펴고 닫고 하는 그런 모든 일상생활의 그런 삶의 기회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스스로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학습적으로는 이제 한글을 지금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맞춤법을 완벽하게 막 이런 건 아니더라도 좀 초성이랑 중성이랑 받침 정도는 합해서 글을 좀 어설프게 좀 더듬더듬이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가면은 훨씬 더 학교 생활이 자신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7세라고 한다면 조금만 알려주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음, 뭐 그그그그그 느느느느 드드드 이렇게 소리하고 모음 소리 야 한 다음에 기억이랑 만나면 그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면 예비 초등이면 한글을 좀 기초 수준은 금방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초로 조금 해보시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좀 읽어보고 쓰는 거 해보고요. 한 자릿수의 덧셈 뺄셈 정도 하면은 학교에 가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네. 현직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요 정도만 해놔도 어머님께서 불안하지 않고 학교를 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습에 대한 요 정도 도움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에 올라온 실시간 댓글 올려주신 거 질문을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이네요. 2학기 선생님과 상담할 때 선생님께 아이에 관한 질문을 무엇을 해야 아이의 학습과 생활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 아이가 학교 생활에 관한 얘기를 잘 안 해서 아이랑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무엇을 질문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2학기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학기 상담이랑 2학기 상담이 좀 다르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학기 상담은 학생에 대해서 아직 덜 파악이 됐으니까 부모님이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신다 하면은 네. 2학기 상담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지났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적인 부분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팁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열린 질문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 뭐 우리의 학습적인 부분은 어떤 거 부족한 거 보완할 건 없나요? 한번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뭐 친구 관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거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수업 시간에 뭐 어떤 학습 태도를 보이나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나요? 네, 아니요. 이게 아니라 어떤 학습 태도를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은 좀 열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랑도 소통을 많이 해보시고요.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때도 이렇게 질문을 활용해 보시면 2학기 상담도 잘 슬기롭게 이겨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서 답변 드릴게요. 이미정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초등 5학년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고학년 성적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약간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5학년 때 이게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할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우리가 또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예, 당연히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지만 이제 하지만 뭐 이게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학습 부진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습 부진으로 그게 누적이 되면 안 되고 네네네. 근데 학습 부진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뭐 구멍 없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최상위권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구멍 없이 메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고속도로를 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지금 5학년, 고학년의 성적이 좋으면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을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네. 학습 부진이 없게 메꿔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질문이랑 또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 고학년의 성적이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랑 또 연결이 되지 않고 내가 뭔가 반전을 원한다 하면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다음 질문을 물어봐 주시면 꼭 독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어서 또 돌고래님이 올려주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지도에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독서는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도서관에 자주 가긴 하는데요. 다자녀를 주셨나 봐요. 주로 학습 만화를 보더라고요. 저도 학습 만화 되게 좋아했는데. 학습 만화를 읽고 자연스럽게 줄글책으로 넘어갈 날이 오기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저도 이제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교직 경력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학습 만화를 교실에서 읽고 있는 아이들을 놔뒀어요. 네, 그래, 쟤네들이 저걸 읽다 보면은 재미있어져서 줄글책도 많이 읽겠지. 근데 3월 달에 Y책 읽고 있던 얘가 학년 끝날 때까지 그 Y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학생들인 거를 보고 아, 자연스럽게 쉽게 안 넘어가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리고는 독서도 과외처럼 해줘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 이제 제가 매주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또 이것도 다 풀어줬어요. 그러면 애들이 40분에는 학습 만화만 읽고 와요. 그리고 뭐 학습 만화에 관련된 코너에만 애들이 막 웅성웅성 해갖고 내가 먼저 끊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읽고 있다가 또 교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학습 만화는 나중에 20분, 그 전에 20분은 줄글책 이렇게 좀 나눴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40분 다 줄글책만 읽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교실 안에서는 아침 활동에는 학습 만화 안 되고 줄글책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줄글책만 읽으라고 하고 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애들은 그 책마저 안 읽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빠지다죠. 읽어주기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같이 읽는다거나 뭐 릴레이로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습 만화만 읽는다고 해서 그대로 두시면 줄글책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것도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독서에 대한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점도 자주 가시고 같이 도서관도 자주 가시고 고학년도 읽어주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학년이 고학년이더라도 잡고 읽어주시고 저는 진짜 독서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은 남겨가지고 수학 과외 하듯이 독서 과외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한 줄, 두 줄 읽고 나서 그 다음 소리내어 읽기, 그 다음은 속으로 읽고 말해주기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옆에서 독서의 도움 사다리가 필요하다. 그 사다리를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학습 만화에서 줄글책으로 좀 옮겨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 무조건 금지 이게 아니라 좀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엄마랑 읽을 때는 줄글책을 좀 도전해보기 이런 정도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오늘 1시간 반 동안 심도 있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신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니까 재미있었고요. 네. 네,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MC분이랑 같이 하니까 더 알차고 즐겁고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2학기를 이제 막 시작을 하잖아요. 어머님들한테 한마디만 딱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제 이게 뭔가 시작 이렇게 한다면은 항상 또 아이들은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또 해야 될 몫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네. 그 안에서 성장을 하는 것은 또 아이의 몫이기 때문에 또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잘 맞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날씨 좋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 진행해주신 이성희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많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